방금 소개받은 김수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 강의 첫 시작으로 이렇게 섰던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뭔가 인터뷰를 할 것 같은데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뭐 활동가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인터뷰를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과격하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못했던 말을 오늘 이제 강의의 첫 시작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고 그 뭐 노토리어스 RGB 해갖고 최근에 무슨 영화도 이분의 다큐멘터리도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낙태죄 폐지 이런 걸 하시면서 여성의 목을 받고 있던 발을 하나 치우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시작으로 써봤고요. 요거는 이번에 그 이제 심심할 것 같아서 구찌 런웨이에서 나온 의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여성의 자궁을 형상화한.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세계는 프로 초이스에 지금 격렬한 그 병동의 시기에 있구나 이런 좀 느낌이 받아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구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굳이 한번 사볼까 막 이런 생각이. 다들 아시겠지만 낙태죄는 우리나라에 형법이 생긴 이래로 이번에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아직 따끈따끈하죠. 폐지되기 전까지 66년간 존재해 왔던 법이고 이제 모자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돼 왔던 이제 되게 이상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낙태죄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상 낙태죄로 처벌되는 예는 1년에 한 10건? 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낙태죄가 있었지만 그때 우리나라 옛날에는 인구가 너무 많았잖아요. 많다 보니까 인구 조절을 명목으로 사실상 낙태를 조장했고 이 월경 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모았어요. 낙태하라고. 그러면서 그거 보건소에서 그 성과를 수집해서 월경 조절술을 통해서 낙태 많이 해온 직원한테 상 주고 이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돼 왔고 근데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왜 낙태죄를 폐지하지? 뭐 놔두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불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낙태 수술을 하는 거는 불법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불법 수술이라는 거는 고비용의 위험한 수술로 갈 수밖에 없고 의사들은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인턴하고 레지던트 할 때 훈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숙련되지 않은 의사한테 가서 불법 시술도 의사들도 자기가 위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비용을 주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취약계층, 돈이 없고 그 정보의 접근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낙태할 의사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불법 시술하다가 심지어 사망까지 하게 되고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낙태죄 폐지, 원래 뭐 여성의 입장에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더욱더 이 변론에 뛰어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소년범들 변론을 하면서 임신해서 들어온 여자 그 소년 보호 소년도 받고 심지어는 그 제가 이제 한겨레 글을 쓸 때 쓴 적도 있는데 영아 살해를 하고 들어온 10대 소녀도 봤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때 혼자서 자기 집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아침에 혼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창밖으로 던진 거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사건을 맡으면서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하구나 현실이. 그리고 이 불법 낙태에 노출됐다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고 낙태수를 통해서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전혀 이렇게 보험의 시술이라든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처벌이 되지 않는다 뿐이지 되게 심각한 그 건강의 침해라든지 뭐 단순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낙태를 하는 거는 불법이고 이건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다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에 놓이고 평균 10건 정도의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 헤어진 애인이 보복적 조치로 이제 고소를 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저희 판례로 하나 있는 거는
이제 며느리 아들이 일찍 죽은 거죠. 혼인에 이게 신혼에. 근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근데 낙태를 한 거예요. 아들 죽은 다음에. 그럴 경우에 상속 문제로. 그러면 그 자기하고 동순이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 태어나면 상속인인데 그걸 낙태를 시켰다는 것은 약간 상속의 순위를 해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고소해가지고 며느리가 처벌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 외에는 처벌이 안 돼. 밝혀질 수가 없죠.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삶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 때문에 낙태죄 폐지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낙태죄의 존치는 여성은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존재,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쟤들은 생명을 아무렇게나 다루고 굉장히 문란한 여성이고 인간답지 못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성인으로서의 신중한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린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 판결을 하는 날 막 밖에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이제서야 우리가 시민이 되었다 이러면서 우시고 많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 가장 유명한 이제 사례가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벌써 73년도에 요런 의미로 이제 프라이버시권에서 도출해가지고 여성이 임신을 종결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라는 해서 미국은 73년도에 논란이 이제 종결되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죠. 미국이 한 7개주 정도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고 지금 미국의 대법원 구조가 보수 대 진보의 구조가 뒤집혔어요. 보수가 많아져서 이거를 대법원에 올리면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밑에서 보수파들이 움직이고 있고 진보파들은 그게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엄청 또 거기도 보고 끓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아일랜드는 천주교 국가, 강력한 천주교 국교인 국가예요. 여기는 헌법에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있어요. 헌법에 있던 나라인데, 그리고 낙태죄로 기소되면 징역 8년, 최대 8년까지 사는 이런 강력한 나라였는데, 작년에 투표를 폐지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치과 의사인 인도계 여자 의사가 얘가 생명이 위협해가지고 아이를 임신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아이가 뱃속에서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단 수술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미성년 소녀가 낙태를 요구하면서 생명을 건 단식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죽었던가 아마 그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천주교 국가였지만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서 작년에 50% 이상의 국민이 찬성을 해가지고 레퍼런덤이 아일랜드가 동성 혼도 레퍼런덤으로 해서 통과시켰고 되게 좀 뭔가 대단한 우리하고는 다른 구조를 가졌는데 폐지시켰고요. 이 우먼인 웨이브라는 거는 배를 타고 바다에 다니면서 낙태가 금지된 국가의 바다에서 여성들이 피신해갖고 요 배에서 미푸신 같은 낙태할 수 있는 약을 줘가지고 도와주는 이제 우먼 웨이브라는 유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하시는 분이 왔었어요. 전 세계적인 물결이 있고 사실은 낙태죄가 폐지된 비범죄화된 나라는 많고 완전히 금지된 나라는 이제 아일랜드가 굉장히 심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주교가 국교인 나라들. 근데 대부분의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사회 경제적 사유로 허용하고 있거나 여성의 요청에 따라서 허용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유는 달리 하고 있지만 좀 우리나라가 늦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거는 2012년도에 이제 합헌 결정이 났어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태아의 생명도 헌법상 보호해야 되는 인간과 똑같은 권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정이 났고 요번에는 이제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너무나도 다행히 이번에 아마 이거 헌법 불합치 안 나왔으면 무슨 사단이 났어도 났을 겁니다. 변론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8년도에 공개 변론을 했지만 그 전에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당사자를 구하지를 일단 기소되는 예가 많지 않은 데다가
당사자가 기소되는 예는 많지 않아요. 그 의사나 뭐 조산사나 이런 분들이 보통 기소가 되거든요. 근데 여성이 기소되는 예는 많지가 않고, 여성이 기소가 돼도 낙태죄로 기소된 것 자체도 낙인인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헌법재판에서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된 사람 중에서도 여성들은 나서질 못하고 주로 조산사나 의사들이 나서고, 이번에 저희가 대리했던 분도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한 여성분을 변론했었는데 낙태죄로 기소돼가지고, 그 경우는 진짜 황당했는데, 그러니까 약혼을 해서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너무 폭력 성향이 강해서 계속 때리고 막 이래서 여성이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서, 그러면 일단은 애를 낙태를 하고 네가 변하면 결혼하자, 이런 각서를 쓰고 여성이 낙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깨졌어요. 계속 때리니까 깨지니까 이 남자가 낙태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남자도 동의했다는 이유로 같이 기소가 됐는데, 되게 웃기게 그 남자는 무죄를 받았어요. 왜 받았냐? 나중에 그렇게 너 낙태해도 좋아라고 각서를 써줬는데 나중에 문자로 낙태하지 말라고 철회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 남자는 무죄를 받고, 그 남자는 계속 임신한 부인을 때려가지고 유산의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죄를 받고, 낳고 싶었으나 그 남성의 폭력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처벌되는, 그래서 그 여성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포기를 해서, 결국 이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헌법재판 갔을 때 저희가 딱 신문 기사 가심란에 딱 나왔더라고요. 강주에서 어떤 한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 냈다고. 그거 보고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 형사변론 해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 권리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변론을 한번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쪽도 뭐 오케이 해가지고 했던 거고, 원래 있던 변호인은 이제 의사의 직업의 자유라던가 이런 측면으로 변론을 하시고, 저희는 여성의 이제 인권에서 변호단을 구성을 해서 했고요. 저희가 할 때는 뭐 아시겠지만 저도 뭐 한겨레 신문에 글도 쓰고, 토론회도 많이, 막 다양한 방송 토론도 다양한 법정 내외 활동을 하면서 했고, 뭐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랑 굉장히 연대를 많이 해서 했고, 법정 투쟁, 법정 외 투쟁, 모든 게 좀 이렇게 박자가 맞아 들어졌던,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많이 무르익었었던 그런 변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론을 할 때는 뭐 저희가 이제 변론 요소를 가져왔는데 거의 200쪽 가까운 요지서를 엄청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써서 냈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거는 범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 사문화되었는데 뭔 게 문제냐라는 것에 그렇지 않다. 여성들이 낙태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한 20페이지 가까운 쪽수를 이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는데 많이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임신 중단에.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 처벌될 걸 각오하고서라도 상황이 안 되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결국 이 법은 태아 생명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만 옥죄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어머니는 낙태죄가 무서워서 여러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낳으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우리 엄마가 낙태죄 무서워서 낳은 사람 아니고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로만 이제 계속 왔던 것에 넘어서서 평등권, 건강권의 이제 기본권 문제를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다 여러분들 아시는 재생산권이라는 이제 하나의 권리로 응축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아직 헌법재판에서는 재생산권이라는 권리가 좀 생소해요. 그래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이제 자기결정권도 단순히 내가 뭐 낙태를 선택할 권리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다 나와요. 인간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 인간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는 권리가 바로 자기 결정권이고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거든요. 근데 막 그걸 마치 뭐 내 맘대로 성행위 즐기고 떼고 싶으면 떼고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자기 결정과 어떻게 협소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성만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을 때 여성에게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이 낙태죄는 결국 평등의 문제다. 그 다음에 불법화돼 있는 바람에 여성들이 얼마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건강권의 문제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가 또 주력했던 거는 태아의 생명권이 있죠. 태아의 생명권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생명권하고는 인간의 권리하고는 다른 거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적 논증 없이 헌법상의 권리를 격상시켜 놓은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제 했고, 서로 태아의 생명권이 뭐 헌법상 권리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권리와 이렇게 대결 구도로 해서는 절대 해결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고, 결론은 원래 낙태죄는 기독교에서 말한 종교적 윤리적 죄였는데 형법상의 범죄로 이제 중세에 넘어갔던 거를 이제 그 유산을 극복해서 모성을 강제하면 안 된다. 권리보장법으로 설득해라. 설득해야지 형사처벌하고 위협하지 마라. 이제 이런 변론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쯤에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의 전경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후 변론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자유로운 성행위의 책임 운운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을 성행위를 즐길 뿐 책임지지 않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문란한 여성이라거나 생명 경시를 하는 여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강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임신의 경우에도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로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력 단절, 과로로 인한 유산의 위험 등 차별적 현실에 노출됩니다. 미혼모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미성년자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임신, 출산, 양육 모든 과정에서 온갖 비난과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며 영아 유기, 영아 살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출산한 자녀를 입양 보내야 하는 등의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또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에 도움을 받지 못해 불법 시술을 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낙태 시술 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등 낙태를 해도 출산을 해도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자유로운 성관계의 또 다른 주체인 남성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성이 출산한 경우 동등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미혼부의 4.7%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태한 경우 낙태로 인한 처벌을 함께 받습니까? 낙태로 상한 여성의 신체와 정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까? 국가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했습니까? 미혼모 등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했습니까? 임신한 여성, 출산한 여성이 계속 공부를 하거나 노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출산조차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고, 남자 파트너가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이나 인부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구 조절을 위해 낙태를 조절해 왔습니다. 임신의 유지든 낙태든 여성은 스스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임신과 출산은 가히 기적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과연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적이라고 찬양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이 스스로의 결성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어쩌면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천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만 하는 임신과 출산이라면 그것을 어찌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며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 구도는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낙태죄의 존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급심한 차별과 모든 희생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한 성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입법을 기대해온 세월이 너무 오래입니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법 판단 기관에서 유언을 선언해서 입법을 선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이런 유언적 상황을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유언을 결정한 많은 예에서 그랬듯이 정연한 헌법적 논리로 유언을 선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받아보고 기뻤던 거는 저희가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결정문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라는 건 뭐 저희가 가장 뽑는 이번 결정문의 픽이 이거거든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 문장으로 나오니까 딱 듣는데 법정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문장이고, 그전에는 정말 단순하게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프라이버시권 대 생명이라는 공익의 문제로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그 태아의 생명권을 그 인간의 생명과 등치시키면서 나와버리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권이 가장 근본적인 거니까. 그거를 이제 이번 판결에서는 한계는 갖고 있지만 넘어서준 그런 고마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 충돌에서 의존적 관계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성의 아니가 곧 태아의 아니다. 여성의 아니가 곧 태아의 아닌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권리 충돌의 관계로만 볼 것이냐.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제 고민의 문장들이 나와요. 근데 옛날 합헌 결정은 저렇게 나왔고, 태아와 모는 별개의 생명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관계고, 전적으로 모에 의존되어 있는 관계고, 서로 독립적이지만 태아는 의존적인 존재, 의의 관계가 일치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가장 일차적으로 태아를 고민하는 게 여성이다.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권리 충돌의 관계로만 봐버리면 여성의 존엄성이라는 거는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봤고, 이제 우리 법에서도 생명에 대해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 형법만 봐도 저희 태어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잖아요. 태어난 직후의 사람은 영아라고 봐요. 영아 살인죄가 따로 있고, 뱃속에 태아가 죽으면 사람이면은 살인죄로 의율해야 되는데 낙태죄로 처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리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상 헌법재판소 가면은 이건 똑같다 이렇게 봐버리는 모순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이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고 우리 법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판단 근거를 해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변론에서 좀 먹혔다고 생각이 됐던 게 사회 경제적 고통받는 현실을 되게 많이 드러냈고, 그거에 대한 많은 인터뷰들을 여성단체에서 여성민우회나 이런 데서 많이 수집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현출시켰는데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혼모의 임신의 경우, 미성년자의 임신의 경우,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 그 다음에 뭐 자녀 터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막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했을 경우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나열을 하면서 이런 그 상황에서까지 강요하는 거는 이건 너무 더 근본적인 침해다라는 이제 다양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낙태죄 유지하는데 의미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거 그동안 실질적인 그 태아 보호에도
그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희 변론했던 내용들이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낙태하고 안 하고 영향 없다 전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이제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적했는데 별다른 논증 없이 태아의 생명도 헌법상의 생명권을 가진 걸로 봐버린 게, 그건 뭐 과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 또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논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논증 전혀 없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도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생명보호 의무까지 나아갔는데, 저희 입장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의 생명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을 국가한테 지울 수 있는데 왜 굳이 헌법상의 인간과 정말 다른 존재인 태아에 대해서 헌법상의 존재로 격상시켜 놓고 여성의 권리와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놓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이번 헌법재판소도 하지 못했는데, 그걸 했다가는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도 타협책을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타협 되게 많이 하거든요.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가 굉장히 중차대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무지만 낙태죄를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보호 의무가 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보장적인 제도를 강화해가지고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고 양육을 선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들이 막 나와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여성들이 임신 종결 결정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법무부가 주장했듯이 즐기기만 하고 책임 안 지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그리고 태어난 태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다 숙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한계는 이 생명권과의 대결 구도가 잔존되어 있어요. 잔존되어서 생명권 인정하고, 그러니까 생명권이 헌법 밖에 있는 생명권이 아니라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으로서의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그러나 뭐 대결 구도로 가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이제 돌파했는데, 이거는 두고두고 조금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이제 입법 과정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번에 헌법 불합치 의견이 4분이셨고 그냥 완전 유연한 게 이제 3분이셨는데 모두 다 어느 개월수까지는 뭐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인부의 요청만으로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독자 생존이라는 게 허구적인 게 독자 생존 가능하니까 그땐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이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와 보면 태아가 어디에서 존재하죠? 모체 안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을 뛰어넘지 못하는 또 판결이 있고 이제 28주, 24주 이게 이제 과학적 그러니까 WHO나 이런 데서도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28주, 24주, 22주가 독자 생존 가능한 주수가 언제냐 이제 이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22주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사실 의료적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주스인데 그런 걸 배제해버리고 땡기면서 여성들이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은 20주 넘어 22주까지 가서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드물 건데 그래도 있거든요.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요청을 믿고 여성의 결정을 믿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의료적 지원을 해주고 여성이 어떤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처벌의 방식으로 어떤 주스 이유로는 갈 수 있는 뭐 여지들이 남아 있다라는 한계들을 좀 갖고 있는 판결이긴 하지만 일단은 입법이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칭찬하자 막 처음에는 근데 정말 임신 초기에 태아는 요만해요.
여성의 자궁이 임신 말기에 가면 헌법재판까지 저희가 답변했는데 1000배가 불어나거든요. 자궁이. 요만할 때랑 1000배가 불어난 자궁에 있는 아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일부러 10주 내 아이도 이따만하게 불려갖고 나와가지고 보이고 헌법재판소 재판할 때도 법무부 측에서 그렇게 사진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개 변론하면 저건 다 거짓말이고 착시다. 1000배가 불어난 자궁 안에 있는 아이와 몇 주 되지도 않은 아이의 크기가 어떻게 똑같이 가지고 나올 수가 있냐. 결국은 여성에 대한 의심이죠. 여성들이 자기의 편의대로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고. 근데 임신 20 몇 주 이상 지나갔을 때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낙태의 위험성, 낙태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건 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도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벌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성이 초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많은 정보를 받아서 선택할 수 있게, 그게 여성의 건강에도 가장 좋은 거고, 뭐 태아 생명 말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데 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부풀려 가지고 계속 처벌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이제 평등권과 관련되어 있는 논증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안 한 좀 한계가 있어요. 자기 결정권의 부분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주장했던 건강권이라든지 평등권이라든지 이 부분은 자기 결정권에서 다 킬되니까 나머지 권리 침해 주장은 살펴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 가셨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버리면 평등권 논증에서 가보면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 성에만 차별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평등권 침해, 굉장히 중대한 침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논증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향후의 입법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는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문장에 숨어 있는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가능하면 여성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의 입법으로 이제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임신을 WHO나 이런 데서도 그 임신 중절은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범죄행위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거를 뭐 생명을 침해 이렇게 보는 거는 누구도 말릴 수 없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나 사회 하위권으로 나왔을 때는 건강의 문제, 의료행위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여성들이 만약에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가장 안전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피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완전 낙태 비용, 임신 중단 비용 다 무료고 피임도 다 무료로 해줘요. 보건소 가면은 뭐 미레나 같은 시술, 뭐 팔에 해주고 하는 시술도 다 무료. 거기는 아예 처벌도 없고 모든 주세 이런 거 제한 하나도 없는데 낙태율은 가장 낮아요. 9.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낙태죄가 있는 상황이 낙태율이 낮다라는 거는 실증적으로도 사실과 다른. 처벌에서 여성의 선택을 항상 의심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입법을 한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입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